아시죠? 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공사가 제작을 맡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절에도 조금 예외였던 것이 그때 정말 문희, 윤정희, 남정님 트로이카가 계속 되던 시절이었고 안인숙 누나는 제가 어릴 때 그 누나 숭이여중 다닐 때 저는 안항국민학교 다닐 때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난 아역 했을 때 네. 방송국 가가지고 안인숙이도 보고 네. 송승환이도 봤지. 그래서 저는 이제 누나하고 그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 누나가 주인공을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때만 해도 뭐 학생 역할이나 하고 뭐 한국 영화에서 가끔 가정부 역할도 하고 그러던 누나였는데 별들의 고향 주인공이 안인숙? 야, 이거 뭐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그 안인숙을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셨어요? 캐스팅 때문에 뭐 인호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이제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아마추어지. 네. 아마추어니까 뭐 문희, 윤정희 아무리 내가 짝사랑했어도 윤정희 뭐 이렇게 쓴다라는 게 그 경화의 신선한 이미지 이거를 굉장히 아끼니까 네. 유명한 사람이 경화역 맡은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거든. 그 인호하고 나는 신문 사파의 경화 모습 비슷한 아이가 누가 있었냐면 유명지라는 탤런트가 있었어 그 당시에. 네. 근데 아주 신인이니까 걔 얘기하니까 얘가 그릇이 작은지 자기가 그런 큰 역을 벌써 맡는다라는 게 실감이 안 오는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외국으로 갔어. 그래서 인호도 그렇고 화천공사도 그렇고 공모를 하자. 그래가지고 신인 모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얼굴들 이렇게 오디션을 했는데 정말 없더라고. 없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김영애가 그나마 신선했거든. 아직 그 탤런트 민비 걔가 처음 맡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더니 네. 화천공사에서 오히려 신선한 모습 찾는다더니 김영애냐고 실망하듯이 그러더니 차라리 안인숙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학생 역할만 했던 아이니까 신인에 가깝지 않냐. 그 소리 들으니까 안인숙이가 오히려 더 신선한 쪽에서 더 맞을 것 같다. 연기는 또 곧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안인숙으로 이제 낙찰이 된 거야. 근데 보니까 안인숙이는 또 안인숙이대로 욕심을 부린 게 노계란티로 먼저 제작자한테 덤벼들었어. 경화 역할 주면? 경화 역할 주면 나 노계란티 하겠다. 그 누나도 그 당시에 뭔가 성인 배우로 좀 탈바꿈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그러니까 때죠. 안인숙이의 안목도 괜찮았고 그렇죠. 제작자 안목도 괜찮았고 또 할 수 없이 따라간 나도 괜찮았고 그래서 안인숙 씨로 결정이 된 거군요. 예. 제가 오늘 감독님 이제 오시니까 지난주에 별들의 고향을 다시 봤어요. 요새 유튜브에 또 다 있어서 별들의 고향도 보고 어제 내린 비도 보고 보는데 그 정말 별들의 고향이 그 당시에 정말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면. 지금 봐도 물론 원작도 뭐 워낙 뭐 최인호 선생의 소설이 워낙 좋았지만 우선 그 배우들이요. 거기 하용수 선배도 연기 곧잘하고요. 그렇지. 봐, 경아. 그냥 우리가 편히 쉴 곳을 찾는 거야. 언제 경아랑 단둘이 밤을 새우며 긴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느냔 말이야.
경아! 경아! 경아는 전적으로 날 못 믿고 있군.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도 신인이지. 네, 그 다음에 그 잠깐 나온 백일섭 형도 연기 멋있었고요. 오래간만이로군. 가세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런 투로 말할 순 없을 텐데. 이봐 경아, 난 너를 구해주러 왔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올라가서 어서 칫솔이나 가지고 내려와. 또 신성일 선생도 사실 젊을 때 뭐 얼굴만 미남이지 연기 잘 하는 배우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는데 중년으로서 오히려 멋있는 연기를 신성일 선배가 하시고. 난 서울을 떠나겠어. 서울이 싫어졌어.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지. 늘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그동안 도시의 헛무퉁이에서 나처럼 철부지인 경아를 만났다는 기쁨 외엔 난 아무것도 건진 것이라고는 없어. 그 다들 멋있더라고요, 배우들이. 그래서 야, 이 당시에 이렇게 좋은 연기들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OST라는 개념이 그때 거의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게 그 전에 한국 영화에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별들의 고향 하면 너무 많이 달고 다른 네. 저런 거를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별들의 고향이 우선 최인호하고 나하고 만나고 이장희까지 만난 게 뭔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해방둥이니까 한글 전형 교육을 받은 첫 세대야.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한글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의 첫 혜택을 입은 게 네. 우리고, 우리가 시작이 그런 특별한 문화 혜택 속에서 자랐는데 그 이후에는 다 우리가 겪은 것처럼 익숙해졌잖아. 이미 문화가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흘렀었다고. 네. 그게 저절로 동세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갔고, 그 영화의 결과가 바로 그런 점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호소가 됐던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서태지 나오고 다 보니까 최인호가 청년 문화 선언 할 만한 게 네. 그 새로운 감각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랬죠. 왜냐하면 통기타 청바지라는 네. 게 소위 최인호의 감각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구나. 네. 통기타 가수들. 이장희, 송창식 노래들도 그 전까지 흘러간 옛 노래 아니면 팝송이건데 얘네들서부터 번안해가지고 그렇죠. 가사도 외국곡을 번안하든지 한국식의 발라드라든지 네. 폭송이라든지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 이장희 선배 그건 너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신선했던 게 정말. 노래 가사가 마치 말하듯이 이런 가사로도 노래가 되나 하는 우리는 그거 신선함이 있었잖아요. 항상 부러워했던 게 왜 서양 사람들은 그런 자기 독백 같은 거를 노래로 만드는데 네. 이게 한국은 없을 건데 최인호가 그건 가사를 써줬거든. 그렇죠. 이장희가 딱 그런 노래를 만드니까 네. 우리 감각에 이게 우리 감각에 맞는 게 나왔구나. 그 영화 하시면서 이제 영화 음악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치. 그때 처음서부터 이장희 선배를 생각하셨어요? 그건 최인호가 추천한 거야. 같은 또 서울고등학교 동기신 거죠? 동기지. 네. 장희가 후배지. 후배. 2년 후배인데 네. 장희는 모를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인호가 이거 장희한테 영화 음악 한번 맡겨보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것 없지. 그렇죠. 인호 또 장희가 욕심을 냈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장희가 흥분해가지고 영화 아직 끝나지도 않고 찍고 있는데 계속 녹음실에서 작업을 하더니 영화 완성되기 전에 다 만들었어. 완성되기 전에 음악.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알기를 영화 다 찍은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음악을 딱딱 해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봤는데 막 달콤한 게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 좋아, 이거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녹음실에서 이제 여기에 이 몇 번째 곡을 걸자. 걸면은 이제 쫙 나가면 어디서 끝낼 줄을 모르겠어. 이게 벌써 끝나야 되는데 노래가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그냥 넘겨. 그래서 마침 비슷한 데가 오면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은 정말 음악이 넘쳐. 맞아요. 계속 음악이 나오는데 하여튼 정말 녹음실에서도 감탄하고 야 정말 음악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 라디오에서 김진성 씨 PD였을 때 김진성 씨가 계속 때리면서 라디오에서부터 히트가 됐잖아. 또. 우선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기가 이제 히트하기 시작하고. 근데 뭐 그 노래뿐만 아니라 거기 휘파람을 보세요도 또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메인 그 주제 멜로디가 따라라라라라 그 가사가 없는 거지만 정말 잘했어. 그래요. 하나님이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는 게 뭐람? 그 당시에 음악 녹음을 그 대가들이 김동진 선생, 황문평 뭐 이런 사람들이 녹음실 스튜디오를 2시간 빌려. 2시간 오케스트라 데려다 놓고 2시간 안에 그걸 끝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냥 2시간 안에 끝내는 거야. 근데 장인은 아마추어니까 그 나연구 씨라고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프로를 하는데 같이 6명인가 7명이 모여가지고 식스 채널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 번 입히고 또 거기다 또 입히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저절로 만드는 거야. 신서사이저가 나왔을 때고. 그 한 달을 그렇게 녹음을 했으니까 그렇죠. 볼륨도 대단한 거지. 그 당시 2시간 만에 하던 영화 녹음을 2달을 하신다. 그만큼 그 작품에 다들 열정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운명적으로 별들의 고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미팅이 이루어졌잖아. 최인호나 장이 이런 게 음악에서 절정을 이룬 것 같아. 맞아요. 그 노래들이 다 좋았죠. 또 거기 난 아직 몰라요. 19살이에요. 얼마나 그 노래. 청순해. 그거 윤신혜? 그게 윤신혜 씨 목소리인 건 나중에들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지. 그게 윤신혜였단 말이야. 깜짝 놀랐던. 윤신혜가 그 당시에 그 CM송 고등학교 때인데 CM송 뭐 했던 모양이야. 거기서 윤신혜를 발견한 게 아기 나영구 씨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거 한번 맡겨보자. 그 대히트 친 거지. 그랬죠. 그때는 뭐 정말 애띤 목소리의 윤신혜 씨의
노래였고. 와, 그 OST도 굉장히 많이 팔렸을 거요. 아, 그럼 그 영화 개봉했는데 10만이 그냥 휘떡 달려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원작이 대단한 인기 있었구나. 이제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만이 또 턱 되니까 네. 아, 이건 음악덕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랬어. 그러더니 30만을 또 넘어.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야, 나도 영화 좀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고개를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30만도 넘고 40만으로 가니까 아, 조금 센티멘탈해지는 게 야, 이건 뭐 누구의 덕도 아니고 저 혼자 달려가는 말처럼 영화가 혼자 달려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센티멘탈해져서 그 예문관 출판사 최혜원 사장한테 그거 고백을 했지. 그랬더니 감성적인 그 마음을 내고 했더니 그 이 감독 딱 뭐냐면 첫 아이를 낳는데 너무 예쁘고 그러면은 산모가 센티멘탈해진대. 왜냐면 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 예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소외감 느끼고 그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이야. 이 감독이 지금 첫 출산인데 그 산모 같은 심정이라고 말이야. 네. 아, 근데 그 사람 말이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정확히 가네요. 찔리는지. 그래서 그날 광나루에 배 띄우고 장어하고 소주 마시면서 그 생각이 나네. 네. 그 당시 46만의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제 지금 같은 멀티 스크린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스크린, 국도극장이었죠? 전국의 개봉관, 서울 개봉관 하나. 거기 하나에서 하는 거지. 국도극장이었던 그렇지. 거죠. 서울이 좀 커. 그렇죠. 그게 멀티로 요즘처럼 뭐 거의 1000개 가까운 스크린을 썼다면 이게 정말 몇 천만 관객인 건데 그때는 1000만 관객 정도를 1000만 관객이 넘을 거예요. 인기를 오를 수가 있었죠. 네, 지금 따져보면 한 개 스크린 단독 하나 가지고 46만. 그 당시 한국 영화는 최고 기록이었죠. 네. 아, 그 별들의 고향 참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하도 많은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좀 그 감동이 이렇게 좀 흐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별들의 고향을 생각하시면 아직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오감이 조금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아유, 빨리 벗어나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만 지났을 때 나도 좀 뭐 비슷하게 맞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오만이 그 다음에 점점 좀 커지고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밥맛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 짧아 어떻게. 그 오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제 내린 비까지 성공하고 나서는 옷차림부터가 그 오만이 나타나는 게 그 무슨 장관인가 문화부 장관 만났는데 제작자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반바지 입었다면 결례가 보통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갔으니까 그 정도로 오만불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만불손이 결국 뭘로 돌아오냐면 얻어맞는 거지 이제. 네. 운명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 얻어맞으신 얘기 조금 있다 하고요. 아직은 좀 그 기쁨을 좀 더 누리고 싶은데 그 별들의 고향이 그렇게 히트를 하면서 뭐 화제가 뭐 보통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셨고 그 영화 끝나고 어제 내린 비를 저는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아까 30만 넘으면서 내가 연출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봐도 그 별들의 고향에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롱테이크 샷이 많아요. 그 눈밭을 걸어가는 경화의 롱테이크 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거의 한국 영화에서는 참 보기 힘들었던 그런 카트들이거든요. 그때는 롱테이크의 어떤 매력을 내가 몰랐을 텐데 네. 아마
별들의 고향 아까도 고백했지만 신상옥 감독님이 안 계신데 조감독 일을 하면서 하니까 신상옥 감독님의 감각이 스며들어서 그런 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앵글도 만들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영화를 뭘 어떻게 만든다, 뭐 영화 만드는 게 뭐 어떤 거다 이런 게 뭐 없을 때거든. 그러니까 해방둥이의 그 한글 전용 세대의 감각과 신상옥 감독님이 갖고 있는 영화적 감각 이런 게 합쳐져서 나타난 거라고 본다고. 근데 감독님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 중간에 왜 안인숙 씨랑 그 윤일봉 선생이랑 살던 시절에 그 집 세트에서 찍으신 거 있잖아요. 그건 마치 그 잘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무대가 이제 딱 그 집 아니었으니까. 무대니까. 그런데도 그 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어때요? 꼭 맞죠? 엉망진창이군. 도대체 죽은 선이 무엇이? 왜 경아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왜냐고요? 난 산 사람이니까요. 보세요. 말도 할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춤도 출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 감독님은 확실히 그 첫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신 걸 보면 뭐 신 감독님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시지만 그래도 천재성이 분명히 그때 있으셨어요. 뭐 칭찬해 주니까 고맙고. 아니 정말로. 네, 나는 별들의 고향에서 가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첫사랑이 이제 결혼 소식을 듣고 임신 낙태한 경화가 명동 성당으로 결혼식장으로 뛰어오는 장면인데 종래 그런 장면이면 보통 그 음악 자체가 아주 그 비극조의 그 바이올린 고음으로 애절한 음악이 쫙 나온다든지 이미 사람들한테 슬픔을 예고하는 것인데 거기에 락을 깔은 감각이 그게 내 이장호 감각이구나. 맞아. 한 소녀가 울고 있네. 막 락이 깔리면서 경화가 뛰어오거든. 그건 내가 녹음 넣을 때인데도 막 내 영화면서인데 소름이 끼치는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어울린다라는. 그런 게 아마 그동안 한국 영화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대중성이라는 게 곧 심파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 전까지는 한국 영화 관객을 고무신 관객이라 그랬거든. 그래, 아줌마들을 울리려고 한다. 최루탄 영화. 거기에서 벗어난 게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렇죠. 게 그게 아까 얘기한 한글 전용 세대의 어떤 새로운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74년도가 참 만만치 않은 해인게요. 그에 그 인혁당 간첩 조작 사건 제2의 인혁당 사건이 터진 해가 74년이고 74년 8월 15일이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게 74년도거든요. 또 나름 또 경제는 발전을 해서
서울에 이 전철이 처음 개통한 게 74년도예요. 아, 그때 벌써 전철이 있었나? 74년도가 전철이 처음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가요나 이런 쪽을 보면 그때 이 문화 쪽은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부른 게 신중현의 미인이 그렇지. 나온 게 74년도. 아, 우리보다 선배인데 네. 독특한 음악 세계가 그렇죠. 있었네. 그 김추자의 무인도가 나온 게 74년도고 또 통기타 쪽에서는 뭐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은 또 이장희 선배 야그대에게 모두들이 이런 게 74년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화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74년 되게 설날 그 대형 영화들이 개봉하잖아요. 그에 이소룡의 용쟁호투가 74년도에 개봉했더라고요. 거기다가 007 죽느냐 사느냐가 개봉을 했고. 아, 벌써 영화는 외국은 혁명적인 영화들이 있었네. 그랬죠. 그리고 찰슨 브론슨이 그 당시 이제 그 한참 액션 스타로 한국에서 아람들롱하고 나온 거? 그 히트했던 그 영화들이 74년도 찰슨 브론슨 영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런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한국 영화만 뭔가 정체돼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별들의 고향이 그 정체를 확 깨버려 준 거죠. 그래서 아 정말 그 별들의 고향이 한 역할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바보 선언이 이제 84년도에 나오면서 영화를 스스로 망치자. 영화를 떠나는 방법 중에 제일 현명한 방법은 영화를 망치는 방법밖에 없구나. 제목을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넘게 지어서 짭새가 날아든다. 바보자를 넣어서 바보 선언. 처음부터 그렇게 일부러 대사 없이 무성 영화처럼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그 시나리오 쓸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근데 뜻밖의 또 이게 히트였죠. 대학생들한테 소문이 난 영화라. 이 감독 속편 만들어야 돼. 속편 들어야 돼.